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설악산 비룡계곡,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금지구역. 칼바람 속에서 73세 노인 강만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대한민국 10대 그룹 성진건설의 창업주이자 회장이고 한때 히말라야 8,000m급 봉우리 세계를 정복했던 전설적인 산악인이었죠. 그 노인이 지금 아들의 발자국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하산 방향이었어요. 진우가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건 바람뿐이었습니다. 3일 전 서울 성진건설 본사 회장실에서 강만호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층 높이에서 내려다보는 서울의 야경이 아른거렸지만 그의 눈은 훨씬 먼 곳을 향해 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1985년 설악산 대청봉. 사진 속에는 3명의 젊은이가 웃고 있었어요. 28배 강만호, 그의 절친 한철, 그리고 한철의 아내 명숙.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도, 햇볕에 그을린 얼굴도, 정상을 정복한 기쁨에 환하게 빛나는 눈동자도 모두 그 시절 그대로였어요. 강 회장의 손끝이 사진 위를 천천히 쓸었습니다. 한철아.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마른 입술 사이로 새어나온 그 이름은 40년의 세월만큼이나 무거웠습니다. 바로 그때 노크 소리 없이 문이 열렸어요. 아버지. 40 후반대로 들어선 강 회장의 외아들 강진욱이었어요. 회사 부회장이자 그룹의 2인자였죠. 야심이 과도하고 지배욕이 강한 성격이었습니다. 값비싼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그가 회장실로 성큼 들어섰어요. 강 회장은 급히 사진을 뒤집어 책상 위에 엎어 놓았습니다. 노크 정도는 하고 들어와라. 급한 일이라서요. 진욱은 아버지의 손에서 사진이 사라진 걸 눈치챘지만 모른 척했어요. 대신 아버지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충혈된 눈, 창백한 안색, 그리고 살짝 떨리는 손끝. 진욱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또 그 사진 보고 계셨네요. 무슨 사진? 1985년 설악산이요. 아버지가 맨날 꺼내 보시는 거. 강 회장의 눈썹이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지웠어요. 볼 일이 뭐냐? 진욱은 한 박자 뜸을 들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시간 어떠세요? 왜? 저랑 산 한번 가시죠. 설악산. 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설악산. 그 이름만으로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40년 전 절친이었던 한철과 함께 누볐던 그 산. 죽기 전에 한 번만 더 가보고 싶다고 수천 번은 생각했던 그곳. 하지만 내가 산을. 강 회장의 목소리에 의심이 섞였어요. 진욱은 어릴 때부터 산을 싫어했어요. 흙 묻는 것도, 땀 흘리는 것도, 벌레 나오는 것도 죽도록 싫어했습니다. 그런 놈이 갑자기 설악산이라니. 진욱은 눈을 내리깔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병원에서 연락 왔어요. 병원? 아버지 치매 검사 결과요.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더 아프시기 전에 함께 산에 한번 다녀오려고요. 강만호는 그 말을 순수하게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효도를 하려 한다는 그 마음을. 설악산 어디로 가게? 비룡계곡이요. 아버지가 옛날에 그렇게 좋아하셨다면서요. 거기 오직 코스로 제가 가이드 섭외해뒀어요. 강 회장의 눈이 반짝였어요. 비룡계곡. 한철과 함께 신입대원 시절 수없이 오르내렸던 그곳.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뜨겁게 솟구쳤어요. 정말이야? 네. 이번 토요일에 출발하시죠.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의 손을 꽉 쥐었어요. 고맙다, 진욱아. 진욱은 미소 지었어요. 완벽하게 다정한
완벽하게 효심 어린 미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을 강 회장은 보지 못했어요. 같은 시각 본사 부회장실. 진욱은 문을 닫자마자 전화기를 들었어요. 나야. 토요일 확정됐어. 전화기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룡계곡 금지구역으로 가는 거 맞죠? 그래. 폭설 예보 확인했지? 토요일 오후부터 대설주의보예요. 저녁엔 영하 25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진욱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완벽하네. 그런데 부회장님, 정말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회장님이 아버님이신데. 진욱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아버지가 뭘 알아? 나한테 회사 물려줄 생각은 없고 맨날 그 썩은 사진만 들여다보면서 죽은 친구 이름만 부르고 있어. 치매 걸린 노인한테 언제까지 그룹을 맡겨둬야 해?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처리할게요. 사고로 위장해. 폭설 속에서 길 잃고 조난당한 거로. 알겠지? 네, 부회장님. 진욱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곧 이 모든 게 자기 것이 될 거예요. 아버지만 사라지면. 토요일 아침 설악산 입구. 강 회장은 40년 만에 등산화 끈을 조여맸어요. 손가락은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았지만 끈을 매는 방식만큼은 그때 그대로였어요. 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진욱이 다가왔어요. 새 등산복을 차려입은 모습이 어색하기 짝이 없었어요. 옆에는 덩치 큰 남자가 서 있었어요. 가이드라고 소개받은 사람이었어요. 강 회장은 가이드를 훑어봤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산악 가이드 치고는 장비 매는 법이 영 서툴렀어요. 피켈 잡는 손도 어색하고 배낭 끈 조절도 엉망이었어요. 저 사람 경력이 얼마나 돼? 10년 넘었다던데요. 왜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 아무것도. 그냥 내 착각이겠지. 나이 들어서 괜히 의심이 많아졌나 보다. 세 사람은 산으로 향했어요. 오르막이 시작되자 강 회장의 숨이 가빠졌어요. 40년 전에는 이 정도 코스, 콧노래 부르며 올랐는데 지금은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한 발 또 한 발. 눈 덮인 산길을 오르는 강 회장의 눈에 40년 전 풍경이 겹쳐졌어요. 만호야, 조심해. 거기 바위 밑에 얼음 있어. 한철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은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어요. 바위, 나무, 눈.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진욱의 목소리에 강 회장은 정신을 차렸어요. 괜찮아. 가자. 점심 무렵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구름이 몰려들고 바람이 거세졌어요. 가이드가 진욱에게 눈짓을 보냈어요. 진욱이 말했어요. 아버지, 날씨가 안 좋아지는데 잠깐 쉬었다 가시죠. 여기서? 네. 저쪽 바위 밑에서요. 저랑 가이드가 앞쪽 길 상태 좀 보고 올게요.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쳤어요. 잠깐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바위 밑에 앉자 진욱이 배낭을 벗었어요. 여기 있어요, 아버지. 배낭을 강 회장 옆에 내려놓는 진욱. 강 회장은 아무 의심 없이 배낭에 기대 앉았어요. 금방 올게요. 그래. 진욱과 가이드가 사라졌어요. 눈발이 점점 굵어졌어요. 10분이 지났어요. 20분이 지났어요. 30분. 강 회장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상하다. 아무리 길을 살펴본다 해도 이렇게 오래 걸릴 리가 없는데. 겨우 일어나 배낭을 열었습니다. GPS도 휴대전화도 없었어요.
있어야 할 것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강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욱이 사라진 방향으로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발자국이 향하는 방향을 확인한 순간 강 회장의 무릎이 꺾였어요. 하산 방향, 등산로가 아니라 산 아래로 향하는 길, 돌아올 생각이 없는 발자국. 강 회장은 눈 위에 무릎을 꿇었어요. 진우가, 아들의 이름을 불렀어요. 진우가, 눈보라가 대답 대신 쏟아졌어요. 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눈물인지 녹은 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어요. 내가 고이 키운 내 아들이 이 산에서 나를 죽이려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주먹으로 눈을 쳤어요. 얼마나 울었을까. 문득 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주먹을 쥐고 눈에서 일어났어요. 휘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 허리를 펴고 섰어요. 떨리던 다리가 멈췄습니다. 이놈.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어요. 내가 이 산에서 죽을 것 같으냐? 강 회장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진욱이 버리고 간 짐 중에서 낡은 피켈 하나가 눈 위에 반쯤 묻혀 있었어요. 오래된 것이었어요. 녹슬고 손잡이가 닳아 있었어요. 하지만 눈에 익었습니다. 이건 40년 전 한철이 쓰던 피켈이었어요. 강 회장은 피켈을 집어들었어요. 손잡이에 새겨진 작은 글씨,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한 그 이름. 한철아. 강 회장의 눈에 불이 켜졌어요. 내가 나를 위해 네 목숨을 던졌는데 내가 여기서 죽으면 되겠냐. 40년 전 바로 이 산에서 한철은 함께 추락하는 강만호를 구하기 위해 자의를 끊었어요.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친구를 살린 거예요. 그 후 한철은 실종됐고 강만호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어요. 그 친구를 위해서라도 이 산에서 죽을 수는 없었어요. 강 회장은 피켓을 쥐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갔어요. 40년 전 한철과 함께 누볐던 이 산의 기억을 하나씩 끄집어내며 살기 위한 최선의 묘책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같은 시각 설악산 입구 주차장. 진욱은 차에 올라타며 눈물을 닦았어요. 아니, 닦는 신용을 했어요. 가이드가 물었어요. 부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걱정 마. 완벽해. 진욱은 휴대전화를 꺼내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저희 아버지가 설악산 비룡 계곡에서 실종됐어요. 갑자기 폭설이 쏟아져서 제가 말렸는데도 고집을 부리셔서 혼자 더 올라가시겠다고. 전화기 너머로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진욱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초기 치매가 있으셔서 위험해요. 전화를 끊고 진욱은 창밖을 봤어요. 눈보라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어요. 이 눈이라면 내일 아침이면 끝이야. 한편 실종 신고를 접수한 설악산 산악구조대 본부는 수색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설의 산악구조 대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비룡계곡 금지구역. 이 폭설에 미친 거 아니야? 신고자가 누구래? 아들이요. 강진욱이라는 사람인데 후배가 신고 서류를 건넸어요. 서리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서리의 눈동자가 실종자 이름에서 멈췄습니다. 그 이름, 어릴 때 아버지가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이름. 사진 속에서 젊은 아버지와 함께 웃고 있던 그 사람. 설마 그분인가? 창밖으로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바람이 살을 애는 게 아니라 뼈를 깎았습니다. 한편 산속에서는 눈보라가 시야를 1미터 앞까지 가렸고 강만호 회장은
피케를 지팡이 삼아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갔어요. 어디로 가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니, 알 필요가 없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방향이 아니라 움직임이었습니다. 멈추면 죽어요. 산악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진리였죠. 그런데 발이 멈췄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강 회장은 주위를 둘러봤어요. 낯선 바위, 낯선 나무, 낯선 지형. 분명 아까도 이 길을 지나간 것 같은데. 아니, 지나가지 않았나? 머릿속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치매. 그 단어가 머리를 스쳤어요. 진욱이 말했던 초기 치매. 병원에서 진단받은 그 병이 지금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되어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정신 차려. 강 회장은 자신의 뺨을 때렸어요. 찰싹 하는 소리가 눈보라 속에 묻혔습니다. 손바닥이 얼얼했지만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산을 읽어. 산을 읽으면 돼. 40년 전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강 회장은 눈을 감고 바람의 방향을 느꼈어요. 북서풍? 그렇다면 저쪽이 계곡 방향이고 반대쪽에 바위지대가 있을 겁니다. 바위지대에는 틈이 있어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틈이. 눈을 떴습니다. 피케를 쥔 손에 힘을 주고 강 회장은 바람을 거슬러 걷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걸었을까요? 10분인지 30분인지 1시간인지. 시간 감각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손가락 끝의 감각도 발끝의 감각도 이미 없어졌어요. 그때 바위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화강암 덩어리 두 개가 서로 기대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틈이 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바람은 막을 수 있어 보였죠. 강 회장은 그 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바위굴 안은 바깥보다 확실히 나았어요. 바람이 직접 닿지 않으니 체감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강 회장은 등을 바위에 기대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어요. 됐어. 일단 됐어.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체온을 유지해야 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저체온증으로 죽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밖을 기었어요. 바위굴 주변의 나무에서 가지들을 꺾었습니다. 손이 얼어서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이를 악물고 가지를 꺾었어요. 한 움큼, 두 움큼. 바위굴 안으로 가지를 끌고 들어와 몸 주위에 쌓았습니다. 단열재 역할이었죠. 완벽하진 않아도 없는 것보단 나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허기가 느껴지기도 하고 졸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잠들면 위험하다는 걸 알기에 기를 쓰고 버텼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먹은 게 아침에 산 입구에서 먹은 삼각김밥이었습니다. 그게 벌써 10시간도 더 전 일이었죠. 위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어요. 강 회장은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게 잡혔어요. 꺼내보니 사탕 2알이었습니다. 언제 넣어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박하사탕. 한 알을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혀 위로 퍼졌어요. 그 작은 당분이 온몸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내일 아침에. 강 회장은 사탕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젖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지갑을 펼치자 그 사진이 나왔어요. 1985년 설악산 대청봉.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철, 그리고 한철의 아내 명숙. 사진이 젖어 있었습니다. 모서리가 찢어지고 색이 바랬지만 세 사람의 얼굴은 여전히 또렷했어요. 한철아.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지금 큰일 났다.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살렸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으면 되겠냐? 강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안 되지. 그건 안 돼. 사진 속 한철에게 말을 걸었어요.
미친 짓이라는 거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정신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한철아, 우리 그때 약속했잖아. 같이 늙어서 다시 이 산에 오자고. 강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나 혼자라도 내가 그 약속 지키러 갈게. 기다려. 같은 시각 설악산 산악구조대 본부에선 구조대원들 사이에서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대장님, 지금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후배 대원이 서리의 팔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미친 듯이 휘몰아치고 있었어요. 기상청에서 특보 떴어요. 오늘 밤 적설량 50cm 예상이래요. 구조 헬기도 못 뜨고 지상팀도 접근 불가해요. 서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있어. 알아요. 근데 지금 올라가시면 대장님도 조난당해요. 내일 아침 날씨 풀리면 바로 출동합시다.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옳은 말이었어요. 이 폭설의 야간 수색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서리의 눈앞에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늘 그리워하던 친구 이름도 만호였습니다. 실종자 나이대로 봤을 때 동일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리에 스치자 몸이 더 급해졌어요. 강만호 회장이 어떤 분인지 알아? 네. 우리 아버지 젊은 시절 함께 산을 타고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구한 사람인 것 같아. 후배 대원의 손이 풀렸습니다. 서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저 산 어딘가에서 죽어가고 있어. 난 아버지의 뜻을 지키고 싶어. 후배 대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리는 구조 배낭을 집어들었습니다. 로프, 구급키트, 보온 담요, 비상식량. 하나씩 점검하며 배낭을 꾸렸어요. 중앙에서 연락 오면 내가 독단으로 나갔다고 해. 너희들한테 책임 안 묻게 할 테니까. 대장님. 서리는 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대원들은 대기. 내가 새벽까지 연락 없으면 그때 구조 요청해. 그리고 눈보라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리는 산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준 방식 그대로였어요. 바람의 방향, 눈의 무게, 바위의 각도, 모든 것이 단서였습니다. 조난자라면 바람을 피하려고 할 거야. 서리는 북서풍을 등지고 이동했습니다. 바람을 등진다는 건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지형을 찾는다는 뜻이었습니다. 헤드랜턴 불빛이 눈보라 속을 비쳤어요.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서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리의 발이 멈췄습니다. 바위 표면에 뭔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눈을 털어내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피켈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바위에 새긴 표식이었습니다. 선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진 역삼각형. 서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게 왜 여기 있지? 서리는 무릎을 꿇고 표식을 만져봤어요. 새겨진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눈이 아직 홈을 다 채우지 못했어요. 역삼각형 표식. 40년 전 아버지가 가르쳐준 산악인들의 암호였습니다. 조난 시 이 방향으로 갔다는 뜻이었죠. 아버지 세대의 전설적인 산악인들만 쓰던 방식이에요. 표식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눈을 돌렸어요. 저쪽에 바위지대가 있을 겁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바위굴이 있을 거예요. 서리는 뛰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의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손발의 감각은 이미 사라졌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졸음이 밀려왔어요. 이건 안 돼. 자면 안 돼. 저체온증에서 졸음은 죽음의 신호라는 걸 강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주먹으로 허벅지를 때렸어요. 일어나. 자신에게 소리쳤습니다. 팔을 움직이고 다리를 움직이고 몸을 흔들었어요. 제자리에서 발을 굴렀습니다.
안 죽어. 나는 안 죽는다고. 하지만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어요. 한철이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이 아니라 눈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27살의 젊은 한철이. 만우야, 왜 이렇게 됐어? 환청인 걸 알았습니다. 환각인 걸 알았어요. 하지만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한철아, 내 아들이 날 죽이려고 해. 아들이? 그래. 내가 키운 내 아들이. 재산 때문에, 경영권 때문에. 한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살아야지. 우리 딸이 구하러 갈 테니까. 딸, 우리 설이 산악구조대장이야. 나보다 산을 더 잘 타. 강 회장은 웃었습니다. 환각이랑 대화하는 자신이 우스웠어요. 한철아, 내 딸이 있었어? 몰랐네. 너 치매라며. 까먹은 거야. 아, 그런가. 눈이 감겼습니다. 서리의 헤드랜턴이 바위굴을 비쳤습니다. 저기다. 바위 틈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어요. 꺼져가는 모닥불의 잔해였습니다. 서리는 바위굴로 뛰어들어갔어요. 노인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손에는 낡은 피켓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서리가 노인의 어깨를 흔들었어요. 반응이 없었습니다. 맥박을 짚었어요. 약했지만 뛰고 있었습니다. 살아계셔. 다행이다, 다행이야. 서리는 배낭에서 보온 담요를 꺼내 노인을 감쌌어요. 그리고 노인의 손에서 피켓을 빼려고 했는데 손가락이 꽉 쥐어져 있어서 빠지지 않았습니다. 서리는 목청을 최대로 올려 소리쳤어요. 구조대 왔습니다. 들리시면 대답하세요. 강 회장의 눈이 반쯤 떠졌어요. 흐릿한 시야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얼굴, 랜턴 불빛, 누군가 자신을 구하러 온 거였습니다. 강 회장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손으로 허공을 가르고 있었어요. 서리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제가 왔어요. 강 회장의 손에서 피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어요. 서리는 노인을 등에 업었습니다. 70kg은 좋게 나가 보이는 체구였어요. 서리의 어깨와 허리가 비명을 질렀지만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려놓으면 죽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저씨. 눈보라를 뚫고 한 발씩 나아갔어요. 발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을 헤치며 칼바람에 맞서며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비상대피소. 이 근처 어딘가에 있어야 했어요. 산악구조대장으로 10년을 일하면서 설악산 지도는 머릿속에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북서쪽으로 800m, 거기에 비상산장이 있어요. 서리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800m, 평소 같으면 10분도 안 걸릴 거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사람을 업고 폭설 속에서 야간에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1시간이 걸릴지 2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었죠. 버텨요, 아저씨. 제발 버텨요. 등 뒤에서 노인의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살아있어요. 아직 살아있어요. 비상산장이 보였을 때 서리는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작은 통나무 산장이었어요. 조난자를 위해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비상대피소였습니다. 서리는 마지막 힘을 짜내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인을 침상에 내려놓았습니다. 산장 안은 바깥보다 훨씬 나았어요. 바람이 막히고 벽이 있고 지붕이 있었습니다. 서리는 즉시 비상난로에 불을 붙였어요. 응급처치부터 배낭에서 구급키트를 꺼냈습니다. 체온계를 노인의 귀에 갖다 댔어요. 34.2도. 저체온증 2단계였습니다. 위험했지만
아직 되돌릴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응급처치를 마쳤을 때 무언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리는 손을 멈추고 바닥을 봤어요. 낡은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갈색 가죽이 달아서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가장자리는 헤어져 있었어요. 수십 년은 쓴 것 같은 오래된 지갑. 서리는 지갑을 집어들었습니다. 젖어 있었어요. 눈에 젖고 땀에 젖어서 축축했습니다. 그런데 지갑 안에서 뭔가가 삐져나와 있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서리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냈어요. 낡은 흑백 사진. 모서리가 찢어지고 물에 젖어 일부가 번져 있었지만 사진 속 사람들의 얼굴은 또렷했습니다. 세 명의 젊은이가 산 정상에서 웃고 있었어요. 서리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왼쪽에 있는 남자. 27쯤 되어 보이는 청년. 햇볕에 그을린 얼굴, 선한 눈매, 환하게 웃는 입. 아버지였어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 한철이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여자. 단발머리에 보조개가 깊은 여자.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엄마. 서리의 입에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10살 때 돌아가신 엄마. 명숙. 사진으로만 기억하는 엄마의 젊은 시절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 아버지와 엄마 옆에 서 있는 또 다른 청년. 건장한 체구에 날카로운 눈매. 정상을 정복한 기쁨에 주먹을 쥐어 올리고 있는 그 남자. 서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상에 누운 노인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얼굴에 주름을 새기고 머리카락을 희게 물들였지만 눈매는 그대로였어요. 광대뼈의 각도도 턱선의 윤곽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서리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이분이 이 사진을 아직도. 아버지는 늘 말했습니다. 40년 전 함께 산을 탔던 친구가 있었다고.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친구가 있었다고. 그 친구를 다시 만나고 싶다고. 그때 강만호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나무 천장. 어디지? 여긴 어디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군가 옆에 앉아 있었어요. 여자였습니다. 산악구조대 유니폼을 입은 중년의 여자. 강 회장의 눈이 커졌어요. 그 얼굴, 그 눈, 그 보조개. 명숙이. 목소리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명숙이니? 4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친구의 아내. 한철의 아내. 명숙. 그 얼굴이 눈앞에 있었어요. 어떻게? 귀신인가? 아니면 내가 죽은 건가? 여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명숙이 아니에요. 목소리가 달랐어요. 명숙보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명숙이 딸이에요. 강 회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저씨, 저 한철이 딸 설이에요. 한설이라고요. 한철이 딸. 한철에게 딸이 있었어요. 그 딸이 지금 자기 앞에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살아있었구나.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리의 손을 잡았어요. 너를 찾으려고 평생을 헤맸는데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철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몰랐어. 사고 후에 연락이 끊겼거든. 비서한테 돈 보내라고 했는데 그 돈이 갔는지 안 갔는지도. 서리는 노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 살아계세요. 휠체어에 계시지만 살아계세요. 강 회장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70대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4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철아, 한철이 살았어. 살아있었어. 서리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 울었어요.
40년의 세월을 건너뛴 두 사람. 아버지의 친구와 친구의 딸이 설악산 비상산장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에 누구 있소?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낮은 목소리. 서리는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어요. 이 시간에? 이 폭설에? 누가 여기까지 올라왔지? 누구세요? 사설 구조대요. 실종자 수색 중인데 혹시 노인 한 분 못 보셨소? 강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열지 마. 낮은 목소리로 서리에게 말했어요. 왜요? 내 아들이 보낸 놈들일 거야. 서리는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보냈다고? 아들이 구조대를 보냈으면 좋은 거 아닌가? 하지만 강 회장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를 죽이려던 게 내 아들이야. 그놈이 날 이 산에 버렸어. 서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아버지를? 아들이? 지금은 설명할 시간이 없어. 저놈들 들여보내면 안 돼. 쿵쿵쿵. 문 두드리는 소리가 거세졌어요. 안에 분명 사람 있는 거 알아요. 문 열어요. 서리는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일단 열어보자. 진짜 구조대인지 가짜인지 확인해야 해. 문을 열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3명이 서 있었어요. 등산복을 입고 있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리의 눈이 빠르게 그들을 훑었어요. 장비가 엉망이었습니다. 이 폭설에 저런 장비 상태로 여기까지 올라왔다고? 불가능했어요. 진짜 산악인이라면 절대 저렇게 장비를 매지 않습니다. 누구세요? 서리가 물었습니다. 사설 구조대라니까요. 강만호 회장님 찾고 있어요. 안에 계시죠? 남자가 서리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오려 했어요. 서리는 문 앞을 막았습니다. 신분증 보여주세요. 뭐? 사설 구조대라면서요. 소속이 어디예요? 허가증 있어요?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요? 조난자 구조하러 왔다니까. 구조대가 아이젠 끈도 제대로 못 매요? 피켈도 거꾸로 잡고. 서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당신들 산악인 아니잖아요. 남자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서리는 확신했습니다. 이들은 가짜다. 비켜요. 남자가 서리의 어깨를 밀었습니다. 거칠게, 폭력적으로. 서리는 밀리지 않았어요. 산악구조대에서 10년. 조난자 없고 산을 오르내린 근력이 다리를 버텨줬습니다. 물러서세요. 2년이. 남자가 주먹을 들어 올렸어요. 서리가 더 빨랐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잡아 비틀었어요. 관절 꺾기. 산악구조대원이라면 기본으로 배우는 호신술이었습니다. 으악!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어요. 나머지 2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서리는 뒤로 물러나며 배낭에서 조명탄을 꺼냈어요. 한 발짝만 더 오면 쏜다. 붉은 조명탄이 남자들을 향해 겨누어졌습니다. 조명탄에 맞으면 화상을 입어요. 남자들의 발이 멈췄습니다. 꺼져요. 지금 당장. 서리의 목소리에는 협박이 아닌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남자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눈빛을 교환하더니 뒤로 물러났어요. 두고 봐요. 어차피 산에서 못 내려가. 문이 닫혔습니다. 서리는 창문으로 밖을 살폈어요. 남자들이 산장 주변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떠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포위됐네요. 강 회장이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너까지 위험에 빠뜨렸어. 사과는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은 여길 빠져나가야 해요. 서리는 산장 내부를 둘러봤어요. 문은 하나, 창문은 2개. 정면으로 나가면 저놈들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리의 눈이 산장 뒤쪽 벽에 멈췄어요.
환기구가 있었습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빠져나갈 수 있는 크기. 아저씨, 저 구멍으로 나갈 수 있어요? 강 회장이 환기구를 받습니다. 좁긴 하지만 빠질 수는 있겠네. 저쪽으로 나가면 뒷산이에요. 거기서부터 비밀 하산로가 있어요. 비밀 하산로? 네. 구조대만 아는 길이에요. 지도에도 안 나와 있어요. 강 회장의 눈이 빛났습니다. 갈 수 있겠어? 제가 안내할게요. 서리는 환기구 뚜껑을 열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먼저 나가세요. 제가 뒤에서 밀어드릴게요. 강 회장이 환기구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좁았지만 억지로 빠져나갈 수 있었어요. 서리가 뒤따랐습니다. 산장 뒤로 빠져나온 두 사람은 눈을 헤치며 뒷산으로 향했어요. 비밀 하산로는 가팔랐습니다. 일반 등산객은 절대 오지 않는 길이었어요. 암벽을 타야 하고 로프를 걸어야 하고 절벽을 지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서리는 이 길을 수십 번 오갔어요.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서리가 앞서 걸으며 안전한 발판을 찾았습니다. 강 회장이 그 뒤를 따랐어요. 70대 노인이었지만 강 회장의 발놀림은 여전했습니다. 한때 히말라야를 정복한 산악인의 본능이 몸에 남아 있었어요. 1시간쯤 걸었을까요? 뒤에서 따라오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따돌린 것 같았어요. 서리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 아직 이 정도는. 두 사람은 바위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눈보라가 조금 잦아들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서리야. 네. 부탁이 하나 있다. 서리는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나를 잠시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다오. 예상치 못한 말이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내 아들의 진심을 봐야겠다. 강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어요. 아까까지의 연약한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그룹 회장의 눈빛이었죠. 그놈이 정말 나를 죽이려 했는지, 유산 때문에 아비를 버렸는지 직접 확인해야겠어. 서리는 한참 동안 강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아저씨. 그럼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해요.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서리는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우리 아버지 계신 곳이요. 외딴 요양원이었습니다. 설악산 자락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작은 시설이었어요. 간판도 없고 도로에서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서리가 아버지를 이곳에 모신 건 10년 전이었죠. 세상과 떨어져 조용히 지내시길 원하셨거든요. 서리는 강 회장을 부축해 요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복도 끝방에서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고 백발의 노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철, 40년 전 설악산에서 친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다리를 버린 사람. 그 후로 줄곧 휠체어에 의지해 살아온 사람. 72의 나이에도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어요. 한철의 휠체어가 복도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강만호도 멈췄어요. 두 노인이 마주봤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서로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 하나하나가 그 세월을 증명했죠. 한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만호야.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놀라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어제 헤어진 친구를 다시 만난 것처럼. 산이 너를 살려보내줬구나. 강만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한철아.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목이 메었어요.
40년간 가슴에 묻어뒀던 이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친구의 이름. 강만호가 한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철아, 나야. 나 만호야. 한철은 휠체어에서 몸을 숙여 친구의 어깨를 잡았어요. 알아. 알아보지. 40년이 지나도 내 눈은 그대로야. 두 노인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서리는 두 사람을 한철의 방으로 안내하고 조용히 물러났어요. 40년 만의 재회에 끼어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방 안에는 한철과 강만호 두 사람만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설악산 능선이 보였어요. 눈 덮인 봉우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한철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산이 우리 청춘을 다 가져갔어. 강만호는 친구의 휠체어를 바라봤어요. 움직이지 않는 두 다리. 40년 전 자신을 살리기 위해 친구가 치른 대가였습니다. 한철아. 응. 그날 일 기억나? 한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강만호와 한철은 신입산악대원 훈련을 마치고 하산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빙벽 붕괴로 강만호가 추락했어요. 자일로 연결되어 있던 한철도 함께 끌려 내려갔죠. 절벽 끝에 매달린 두 사람. 자일 하나로 연결된 두 생명. 암벽에 박힌 피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두 사람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철이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강만호가 허공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한철아, 피톤이 안 버텨. 이러다 둘 다 죽어. 한철은 알았습니다. 둘 다 살 수 없다는 걸. 누군가는 떨어져야 한다는 걸. 허리춤에서 등반용 칼을 꺼냈어요. 강만호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만호야, 미안해. 야, 하지 마. 한철아. 한철은 자의를 끊었습니다. 자신이 매달린 자의를. 한철의 몸이 추락했어요. 강만호는 홀로 절벽에 남았습니다. 강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내가 자의를 끊었을 때 나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 죽진 않았지. 나무에 걸렸거든. 한철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다리가 부러지고 척추를 다쳤어. 구조대가 날 발견했을 때 이미 하반신 감각이 없었고. 강만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너를 찾으려고 했어. 사고 후에 병원마다 뒤졌는데 내 이름이 없었어. 명숙이가 나를 고향으로 데려갔거든. 서울에선 치료비 감당이 안 됐으니까. 강만호의 주먹이 떨렸어요. 한철아. 강만호가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나를 용서하지 마라. 뭘?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아. 한철이 웃었습니다. 야, 만호야. 친구의 손을 꽉 쥐었어요. 살아 돌아왔으면 됐어. 강만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너 생각하면서 살았어.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한철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근데 나 안 죽었잖아. 그리고 너도 안 죽었잖아. 그러면 된 거야. 강만호의 울음이 터졌습니다. 70대 노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한철은 친구의 등을 토닥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악산이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성진건설 본사. 강진욱은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차려입고 검은 넥타이를 메고 검은 완장을 두르고 있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표정을 가다듬었습니다. 슬픈 표정, 충격받은 표정, 효심 어린 아들의 표정. 좋아. 완벽해. 진욱은 회의실로 향했어요.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진욱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수색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어요.
아버지께서 설악산 비룡계곡에서 조난당하신 후 폭설로 인해 끝내 발견되지 않으셨습니다. 생존 가능성은 제로라고 합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오늘부로 장례 절차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신은 회수되지 않았지만 더 이상 수색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욱은 주머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생전에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공증 완료된 상태예요. 서류를 임원들 앞에 펼쳐 보였어요. 모든 경영권과 지분을 저 강진욱에게 승계한다. 이 유언장에 따라 저는 오는 토요일 성진그룹 회장 취임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임원들이 웅성거렸어요.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빠른 것 아닌가. 장례도 끝나기 전에 취임식이라니. 하지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강진욱의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저 눈빛에 반대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서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서울에서 뉴스가 나왔어요. 스마트폰 화면을 강 회장에게 보여줬어요. 성진건설 강만호 회장, 설악산 조난으로 사망 추정. 아들 강진욱 부회장, 토요일 회장 취임 예정. 강만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왔군. 한철이 물었어요. 어떻게 할 거야? 강만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악산이 보였어요.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산이. 하지만 자신을 살려준 것도 그 산이었죠. 한철아, 설이야. 두 사람을 돌아봤습니다. 강만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치매 기운이 감돌던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차갑고 투명하게 빛나는 눈.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수조원의 기업을 일군 사람의 눈이었죠. 도와줄 수 있겠나? 며칠이 흘렀습니다. 설이는 강 회장의 눈과 귀가 되었어요. 서울을 오가며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성진그룹 내부의 원로 임원들을 만났어요. 아버지 강만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아들 진욱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부회장님이 뭔가 이상해요. 장례도 안 끝났는데 취임식부터 잡고. 원로 임원 중 한 명이 말했어요. 회장님이 정말 돌아가셨는지도 의문이에요. 시신도 없이 장례를 치르다니. 설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임원의 눈이 커졌어요. 설마. 설이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취임식 전날 밤이었습니다. 요양원 한철의 방에 세 사람이 모여 있었어요. 강만호, 한철, 그리고 설이. 테이블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설이가 며칠간 수집한 증거들이었죠. 여기 봐요. 설이가 종이 한 장을 펼쳤어요. 진욱이가 가이드한테 보낸 문자예요. 복구했어요. 강만호가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산에서 사고로 처리해. 확실하게. 강만호의 손이 떨렸어요. 글자 하나하나가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키운 아들이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었어.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설이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욱이가 조작한 유언장이에요. 원본이랑 비교해 봤는데 글씨체가 달라요. 필적 감정하면 바로 들통나요. 한철이 물었어요. 근데 만호야, 원본 유언장은 어디 있어? 강만호가 대답했습니다. 내 개인 금고에 있어. 진욱이는 비밀번호 몰라. 그럼 가져올 수 있겠네? 아니, 그럴 필요 없어. 강만호가 펜을 집어들었어요. 새로 쓸 거야. 빈 종이 위에 펜을 대었습니다. 나 강만호는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 한철과 설이가 강만호를 바라봤어요. 강만호는 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악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한다.
그리고 평생을 산에 바친 산악인들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시작한다. 펜을 내려놓았어요. 아들 강진욱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는다. 한철이 친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거야? 응. 강만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한철아, 나는 평생 돈만 쫓았어. 사업한다고 성공한다고. 그러는 사이에 내 아들이 괴물이 됐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어. 남은 시간 제대로 쓰고 싶어. 한철은 아무 말 없이 친구의 손을 잡았어요. 서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저씨, 강만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내일은 산이 내리는 가장 무거운 벌을 주셔야 해요. 강만호는 서리를 바라봤습니다. 한철의 딸,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은인, 40년 전 친구의 핏줄. 그래. 강만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설악산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하얗게 빛나는 눈 덮인 봉우리.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거예요. 산은 거짓을 용납하지 않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 볼룸. 성진그룹 회장 취임식장은 화려함의 극치였습니다. 천장에서 드리운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수천 개의 빛을 뿌렸고 붉은 카펫이 입구에서 무대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재계 인사 500명이 자리를 채웠고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습니다. 강진욱은 무대 위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에 은색 넥타이. 가슴에는 성진그룹 로고가 새겨진 배지가 빛났어요. 47세의 나이에 10대 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진욱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어요.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떠나신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떨리게 했습니다. 연습한 대로였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늘 말씀하셨습니다. 회사는 멈추면 안 된다고. 직원들의 생계가 달려 있다고.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진욱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먹히고 있어.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바로 그때였습니다. 펑. 행사장 전체 조명이 꺼졌어요. 객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진욱의 미소가 굳었어요. 뭐야 이게? 정전인가? 아니, 비상등도 안 켜지는 걸 보니 정전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명을 끈 것이었습니다. 무대 감독 어디 있어? 진욱이 소리쳤어요. 대답 대신 무대 뒤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떴어요. 눈 덮인 산, 설악산이었습니다. 화면 속에 두 사람이 보였어요. 등산복을 입은 노인과 젊은 남자. 진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자신이었어요. 며칠 전 설악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던 그 순간, 영상 속 진욱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잠깐만 계세요. 길 좀 보고 올게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진욱이 돌아섰습니다. 하산 방향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영상이 계속됐어요. 진욱이 가이드와 합류하는 장면. 둘이 나누는 대화. 됐어. 이 폭설이면 내일 아침까지 못 버텨. 가이드가 물었습니다. GPS랑 휴대전화는요? 여기 있어. 저 노인한테 남겨둘 리가 있나? 진욱이 배낭을 흔들었어요. 영상이 끊겼습니다. 객석이 얼어붙었어요. 500명의 시선이 진욱에게 쏠렸습니다. 경악, 분노, 경멸. 수백 개의 눈동자가 진욱을 관통했어요. 이건 조작이야. 진욱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바로 그때 쿵쿵쿵 무대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묵직한 소리였습니다. 지팡이가 바닥을 치는 소리.
아니,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더 날카롭고 더 금속적인 소리. 피켈이었습니다. 무대 뒤 커튼이 열렸어요.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백발의 노인. 굽은 등을 펴고 당당한 걸음으로 무대 위에 섰어요. 오른손에는 녹슨 피켈이 들려 있었습니다. 강만호. 죽은 줄 알았던 강만호 회장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객석에서 비명이 터졌어요. 회장님? 강 회장님이시다. 살아계셨어. 진욱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죽었어야 해. 그 폭설에서, 그 추위에서 어떻게 살아있지? 강만호가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진욱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아버지. 진욱아. 강만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어요. 산이 너를 반기지 않더구나. 진욱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털썩? 무대 위에 주저앉았어요. 입에서 거품이 일었습니다. 눈동자가 풀리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살려.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만호는 아들을 내려다봤어요. 47년 전 자신의 시로 태어난 아이. 걸음마를 가르치고 말을 가르치고 학교에 보내고 회사에 앉힌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했습니다. 경찰 부르시오. 강만호가 객석을 향해 말했어요. 내 아들 강진욱을 살인미수 혐의로 고발합니다. 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누군가 경찰에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욱이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강만호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대답했어요. 용서? 피켓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40년 전 나를 살리기 위해 자기 다리를 버린 친구가 있다. 그 친구는 나를 용서했어. 40년 동안 다리를 못 쓰면서도 원망 한마디 없이 용서해줬어. 강만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근데 너는 뭐냐? 내가 한 게 뭐냐? 아비를 산에 버리고 돌아와서 유언장 조작하고 장례식 준비하고 취임식까지 잡았어. 내 아비가 죽었는데 축하 파티를 연 거야. 진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범벅이 된 얼굴. 아버지, 저는. 닥쳐. 강만호의 호통이 떨어졌어요.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오늘부로 너와 나는 남이야.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진욱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나갔어요.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음모야. 저 노인이 치매라고. 치매 노인의 망언이라고. 강만호는 미동도 하지 않았어요. 진욱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봤습니다. 아들의 비명이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객석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500명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저 강만호는 오늘부로 경영에서 물러납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강만호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어요. 내 전 재산은 사회에 환원합니다. 산악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한 재단을 설립하고 평생을 산에 바친 산악인들을 지원하는 장학사업을 시작할 겁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40년 전 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다리를 버린 친구가 있습니다. 한철 대장. 그분처럼 산에서 희생한 영웅들이 많습니다. 제 재산은 그분들을 위해 쓰일 겁니다. 강만호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더 이상 재벌 회장이 아닙니다. 그냥 산을 사랑하는 늙은이로 남고 싶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어요. 그 박수가 퍼져나가 500명 전체가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무대 옆에서 서리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강만호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서리가 다가가 팔을 내밀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다. 강만호는 서리의 팔을 잡고 행사장을 빠져나왔어요. 입구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쏟아졌어요. 회장님, 아드님을 고발하신 심경이 어떠세요? 재산을 전부 기부하시는 건가요? 치매 판정을 받으셨다는데 지금 건강 상태는요? 질문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강만호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서리와 함께 기자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출구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돌아서서 기자들을 바라봤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강만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산은 내려올 때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그 말만 남기고 강만호는 행사장을 빠져나갔어요. 서리의 차가 서울을 벗어났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강만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지고 어둠이 깊어졌습니다. 아저씨, 서리가 백미러로 강만호를 봤어요. 힘드셨죠? 강만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어요. 진욱이가 어릴 때 말이야.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산에 같이 가자고 했었어. 아버지가 좋아하는 산, 나도 같이 가고 싶다고. 서리는 조용히 들었어요. 근데 내가 바빴어. 회사 일이 바쁘다고, 다음에 가자고. 그 다음에도 다음에, 또 다음에. 결국 한 번도 못 데려갔어. 강만호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그때 데려갔으면 달라졌을까? 산이 뭔지, 사람이 뭔지,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려줬으면. 서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일이니까요. 차는 설악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요양원에 도착했을 때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한철이 휠체어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창문 너머로 차가 들어오는 걸 봤습니다. 서리가 강만호를 부축해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철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강만호가 친구 앞에 앉았어요. 끝났어. 진욱이는? 경찰이 데려갔어. 한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강만호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빛의 설악산 능선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한철아. 응. 나 오늘 밤 잠 잘 수 있을 것 같아. 한철이 친구를 바라봤어요. 강만호의 얼굴에 40년 만에 처음으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푹 자. 한철이 말했어요. 강만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강만호는 처음으로 깊고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악몽도 죄책감도 후회도 없는 잠이었습니다. 창밖에서 설악산이 묵묵히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설악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전원주택. 마당에 심어둔 목련이 하얗게 피어났고 처마 밑에는 제비가 둥지를 틀었어요. 강만호는 마당에 서서 산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정장을 입지 않았어요. 낡은 등산복에 고무신,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지만 넥타이 대신 목에는 수건이 걸려 있었습니다. 73년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차림이었죠. 만호야, 커피 식는다. 툇마루에서 한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강만호가 돌아섰습니다. 한철이 휠체어에 앉아 손짓을 하고 있었어요. 앞에 놓인 작은 탁자에 커피 2잔이 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알았어, 간다. 강만호가 툇마루에 올라앉았어요. 커피 잔을 들었습니다. 이거 내가 탄 거야? 그럼. 내가 타면 어때서? 진하네. 원래 커피는 진해야 제맛이야.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설악산 능선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겨울 내내 쌓였던 눈이 녹아 계곡에서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평화로웠습니다. 강만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한철아. 응. 우리 1985년에 저 능선 탔었지? 한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내가 길 잘못 들어서 3시간이나 헤맸잖아. 야, 그건 내가 지도를 거꾸로 봐서 그런 거야. 뭐? 내가 언제? 아, 진짜 기억 안 나? 내가 분명히 왼쪽이라고 했는데 오른쪽이었잖아. 거짓말하지 마. 그건 내 잘못이야. 두 노인이 티격태격했어요. 목소리가 높아지고 손짓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번져 있었죠. 에이, 40년 전 일을 누가 기억해. 한철이 손을 내저었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다. 그러게. 강만호가 산을 바라봤습니다. 그때는 돈도 없고 장비도 허접하고 먹을 것도 없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행복했을까? 한철이 커피 잔을 내려놓았어요. 젊어서 그랬겠지. 아니면 꿈이 있어서. 꿈? 히말라야 가자고 맨날 그랬잖아. 에베레스트 정상에 태극기 꽂자고. 강만호가 웃었습니다. 그랬지. 근데 난 갔잖아. 혼자 갔잖아. 한철의 목소리에 원망은 없었어요.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뉴스로 봤어. 한국인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 성공, 강만호 대장. 그거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강만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한철아. 야, 울지 마. 좋아서 운 거야. 친구가 해냈는데 당연히 좋았지. 한철이 친구의 어깨를 툭 쳤어요. 근데 이제 됐잖아. 40년 만에 다시 같이 산보고 있잖아. 강만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설이는 산악구조대에서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마당에 들어서니 두 노인이 툇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열띤 토론 중인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아저씨, 저 왔어요. 설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두 노인이 고개를 돌렸어요. 왔어? 오늘 어땠어? 설이가 툇마루에 올라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어요. 오늘 대청봉 쪽에서 조난 신고 들어왔는데 가보니까 그냥 길 잃은 초보 등산객이었어요. 큰일은 아니었어요. 한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행이네. 강만호가 설이를 바라봤어요. 너 언제부터 산악구조대 했어? 10년 됐어요. 10년이면 베테랑이네. 설이가 웃었습니다. 베테랑은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강만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를 찾아낸 걸 보면 대단해. 그 폭설 속에서 밤에 혼자. 진짜 산을 아는 사람 아니면 못해. 설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산 읽는 법 다 알려주셨잖아요. 한철이 껄껄 웃었어요. 내 딸이 최고지. 강만호가 한철을 바라봤습니다. 야, 너 딸 자랑 좀 그만해. 왜? 자랑할 만하잖아. 알았어. 내 딸 최고야. 설이는 두 노인의 티격태격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편하게 웃는 걸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설악산의 새 식구라고 불렀어요. 처음에는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갑자기 이런 산골에 들어와 살다니.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닌가. 돈 자랑하러 온 거 아닌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강만호는 마을 어르신들과 어울려 막걸리를 마셨습니다. 논두렁에 앉아 농사 이야기를 들었고 제사 때는 재물을 나눠줬어요. 회장님이라고 부르면 손사래를 쳤습니다. 회장은 무슨, 그냥 만호라고 불러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마을 사람들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만호 씨,
오늘 고추 따는 거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럼요. 바로 갈게요. 강만호는 고무장갑을 끼고 밭에 나가 고추를 땄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불평하지 않았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마을 경로당에 들러 바둑을 뒀어요. 이기면 좋고 지면 막걸리를 샀습니다. 어느새 산 어른이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한 달에 한 번 강만호는 특별한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산악사고 유가족들이었어요. 설악산에서, 지리산에서, 북한산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왔습니다. 강만호가 세운 재단에서 연락을 했거든요. 오세요. 밥 한 끼 같이 먹어요. 강만호는 직접 요리를 했어요.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말이를 부치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솜씨가 좋진 않았지만 정성은 담겨 있었죠. 유가족들은 처음에 어색해했어요. 재벌 회장이 직접 요리를 해준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밥상 앞에 둘러앉으면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우리 남편이요, 산을 정말 좋아했어요. 한 여인이 말했습니다. 3년 전 설악산에서 남편을 잃은 사람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도 등산화 신고 나타났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도 매주 산에 갔어요. 저는 그게 싫었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같이 갈 걸. 왜 혼자 보냈을까? 강만호는 조용히 들었어요.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어줬어요. 한철도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울음을 삼키면 휠체어 팔걸이에 얹힌 그의 손이 살짝 움직였어요. 등을 토닥이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밥을 먹고 나면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강만호가 말했어요. 산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말이 위로가 됐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조금 가벼운 얼굴로 돌아갔어요. 마을 아이들도 강만호에게 등반 기술을 배웠습니다. 할아버지, 이 매듭 맞아요? 아니, 한 번 더 감아야지. 이렇게 강만호가 로프를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이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았지만 매듭 묶는 솜씨는 여전했습니다. 이게 푸르직 매듭이야. 추락할 때 자동으로 잠기거든. 와우. 할아버지 손이 뭐 그렇게 빨리 움직여요? 연습하면 돼. 눈 감고도 묶을 수 있을 때까지. 한철이 옆에서 지켜보며 말했습니다. 야, 만호야. 옛날에 내가 나한테 그거 가르쳐 줄 때도 저렇게 깐깐했어. 깐깐해야지. 산에서 대충 하면 죽어. 알아. 근데 조금 부드럽게 못해? 싫어. 서리가 웃었습니다. 두 아버지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좋았어요. 친아버지 한철과 새로 생긴 삼촌 같은 강만호. 두 사람 덕분에 집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두 노인이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설악산 능선이 노을에 물들어 붉게 타올랐습니다. 한철이 말했어요. 만호야. 응. 내가 그때 자일 안 끊었으면 어땠을까? 강만호가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둘 다 죽었겠지. 그래. 둘 다 죽었겠지. 한철이 산을 바라봤어요. 근데 가끔 생각해. 내가 자일 끊을 때 무서웠거든. 진짜 무서웠어. 떨어지면서 이제 끝이구나 싶었어. 강만호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근데 나무에 걸렸잖아. 살았잖아. 다리는 못 쓰게 됐지만. 한철이 웃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어. 산이 나를 살려뒀구나. 뭔가 이유가 있겠구나. 강만호가 물었습니다. 이유가 뭐야? 한철이 친구를 바라봤어요. 몰라. 근데 이제 알 것 같기도 해. 뭔데? 너를 다시 만나려고 살아있었나 봐.
강만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야, 한철아. 왜? 진짜, 뭐가? 내가 너를 업고 내려왔어야 하는데. 한철이 껄껄 웃었어요. 야, 그때 내가 날 업고 내려갔으면 둘 다 죽었어. 내가 무슨 힘이 있어. 그래도, 됐어. 지나간 일 가지고 뭘 그래. 두 노인은 나란히 산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어둠이 내렸어요.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서리는 마당 한쪽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손에는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쓰던 카메라였어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두 노인의 뒷모습이 찍혔어요. 나란히 앉아 산을 바라보는 모습. 40년의 세월을 건너뛴 두 친구의 실루엣. 서리는 카메라를 내리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고. 봄이 가고 여름이 왔어요. 계절이 바뀌어도 세 사람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을 바라보고 커피를 마시고 밭에 나가 일하고 저녁에 툇마루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강만호의 치매는 신기하게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어요. 의사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강만호는 웃었습니다. 산 덕분이겠지. 산. 그는 평생을 산과 함께 살았어요. 산이 그를 성공하게 했고, 산이 그를 죽이려 했고, 산이 그를 살렸습니다. 이제 산 아래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강만호는 낡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들을 적어둔 목록이었어요. 젊었을 때 적기 시작해서 하나씩 지워가며 살아왔습니다. 히말라야 등정. 완료. 회사 상장. 완료. 손주 얼굴 보기. 미완료. 그 밑에 새로운 항목을 적었어요. 한철이와 함께 정상에 서기.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설악산 능선이 아침 햇살에 빛나고 있었어요. 40년 전 그 산에서 한철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줄을 끊었어요. 그 후로 한철은 단 한 번도 산에 오르지 못했어요. 오를 수가 없었죠. 휠체어로는. 강만호는 일어섰습니다. 방법이 있을 거야. 일주일 후 택배 트럭이 집 앞에 섰어요. 커다란 나무 상자가 내려졌습니다. 강만호가 직접 뜯었어요. 이게 뭐야? 한철이 휠체어를 끌고 다가왔습니다. 상자 안에서 모습을 드러낸 건 특수 휠체어였어요. 일반 휠체어가 아니었습니다. 바퀴가 크고 두꺼웠고 프레임은 티타늄으로 제작되어 있었어요. 산악 지역용으로 특수 설계된 등반용 휠체어였습니다. 만호야, 이거 설마. 그래. 우리 산 가자. 한철의 눈이 커졌어요. 뭐? 40년 전에 약속했잖아. 같이 정상에 서자고. 한철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나는 못 가. 다리가. 알아. 그래서 이거 만들었어. 강만호가 휠체어를 가리켰어요. 독일에서 특수 제작했어. 암벽도 오를 수 있고 눈길도 갈 수 있어. 설이랑 구조대원들이 도와주기로 했어. 한철은 휠체어를 바라봤습니다. 진짜야? 진짜 갈 수 있어? 당연하지. 내가 언제 거짓말했어. 한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40년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산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 없었습니다. 두 다리가 없으니까. 그 산이 자신의 다리를 가져갔으니까. 그런데 다시 갈 수 있다고. 그 산에 다시 오를 수 있다고. 만호야. 응. 고맙다. 강만호가 웃었어요. 뭘. 40년 늦었지. 등반 당일이 밝았습니다. 서리와 산악구조대원 6명이
집 앞에 모였어요. 모두 자원봉사였습니다. 강만호가 세운 재단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회장님, 아니 어르신.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젊은 대원이 말했어요. 고맙네. 강만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철은 특수 휠체어에 옮겨 앉았어요. 안전벨트를 매고 헬멧을 썼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등반 장비를 착용하는 거였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서리가 물었습니다. 괜찮아. 이것보다 더한 것도 해봤어. 한철이 웃었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일행이 출발했습니다. 등반은 쉽지 않았어요. 특수 휠체어가 아무리 좋아도 산길은 산길이었습니다. 바위를 넘고 뿌리를 피하고 경사를 오르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걸고 휠체어를 끌어올렸습니다. 한 명이 앞에서 길을 닫고 4명이 양옆에서 휠체어를 지탱했어요. 서리는 아버지 곁을 지켰고 강만호는 맨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잠깐, 여기 바위 있어요. 조심하세요. 로프 더 당겨. 미끄러진다. 괜찮으세요, 어르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철은 휠체어에 앉아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산속 풍경이었어요. 나무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 바위 틈에 피어난 야생화, 머리 위로 지나가는 새들. 모든 게 눈부셨습니다. 만호야. 왜? 나 지금 꿈꾸는 거 아니지? 강만호가 친구 옆으로 다가왔어요. 꿈이면 내가 이렇게 힘들겠어? 다리 후들거려 죽겠다. 한철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넌 아직도 체력이 그 모양이야? 닥쳐. 73이야, 73. 두 노인이 티격태격하는 모습에 구조대원들도 웃었어요. 4시간을 올랐습니다.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어요. 절벽이었습니다. 40년 전 강만호가 추락했던 바로 그 장소. 휠체어가 멈췄습니다. 한철은 절벽 끝을 바라봤어요. 아래로 깊은 계곡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40년 전 저 아래로 떨어졌어요. 나무에 걸리지 않았다면 죽었을 거예요. 여기야. 한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기서 내가 떨어졌어. 강만호가 친구 옆에 섰어요. 그래. 여기서 내가 나를 살렸어. 강만호는 배낭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돌비석이었어요. 손바닥만 한 크기의 화강암 조각. 비석에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1985년 이곳에서 우정이 영원해졌다. 강만호 한철. 강만호는 절벽 옆 바위 틈에 비석을 세웠어요. 작은 망치로 두드려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만호야, 이건 뭐야? 추모비야. 누구 추모비? 강만호가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청춘. 여기서 우리의 청춘이 멈췄잖아. 너는 다리를 잃었고 나는 죄책감을 안고 살았고 40년 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 한철은 말없이 비석을 바라봤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강만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40년 전에 멈춘 시간을 오늘 다시 돌리는 거야. 한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만호야. 응. 고맙다. 진짜 고맙다. 두 노인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상까지는 1시간이 더 걸렸어요. 마침내 능선 끝에 도착했습니다. 설악산 대청봉은 아니었지만 비룡계곡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대였어요. 한철은 휠체어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이었어요. 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40년 만에 맡아보는 정상의 공기였습니다. 만호야. 응. 한철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산이 참 맑다. 강만호도 눈물이 났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 맞다.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서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아버지가 서리의 눈가도 뜨거워졌어요. 산 아래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리고 있었어요. 강만호가 세운 산악인 장학재단 일기 수혜자들이 등반 대회를 열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젊은 산악인 50명이 설악산 초입에 모여 있었죠. 오늘 이 대회는 강만호 어르신과 한철 어르신께 바칩니다. 진행자가 마이크에 대고 외쳤어요. 두 분의 우정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들은 강만호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신문에서, 재단 홈페이지에서 아들에게 배신당하고도 복수 대신 사회 환원을 선택한 노인. 40년 전 친구를 살리기 위해 다리를 버린 산악인. 강만호의 복수는 단순히 아들을 감옥에 보내는 게 아니었어요. 세상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쌓은 부로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산악사고 유가족들을 돕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 그게 진짜 복수였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강만호를 재벌 회장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산의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하산할 시간이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휠체어를 돌렸어요. 올라올 때보다 내려가는 게 더 위험했습니다. 속도를 조절하면서 천천히 내려갔죠. 강만호는 한철의 휠체어 옆에서 걸었어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혀 있었습니다. 만호야, 손 놔도 돼. 위험해. 싫어. 야, 진짜 미끄러지면 어떡해. 같이 미끄러지면 되지. 한철이 웃었어요. 야, 그럼 둘 다 죽어. 40년 전에도 안 죽었는데 지금 죽겠어? 두 노인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내려가는 내내 단 한 번도. 서리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두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한 사람은 휠체어에, 한 사람은 두 발로. 하지만 손은 맞잡은 채 문득 떠올랐어요. 40년 전 흑백 사진. 젊은 아버지와 젊은 강만호가 정상에서 웃고 있던 그 사진. 그때도 두 사람은 어깨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눈앞의 모습과 겹쳤습니다. 40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의 미소는 그때 그대로였어요. 서리는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찰칵. 두 노인의 뒷모습을 찍었어요. 산 아래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어요. 설악산 능선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아버지, 아저씨. 서리가 두 사람 사이로 다가왔어요. 이제 따뜻한 집으로 가요. 한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강만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가서 따뜻한 국물 한 그릇 먹어야겠다. 세 사람이 나란히 섰습니다. 서리가 가운데, 양옆에 두 아버지. 노을 지는 산자락에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아버지의 그림자, 삼촌 같은 어른의 그림자, 그리고 자신의 그림자. 세 개의 그림자가 하나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서리는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피가 섞이지 않아도 40년을 떨어져 살았어도 마음이 이어지면 가족이 되는 거구나. 뭐해? 안 가? 강만호가 물었어요. 아, 네. 가요. 서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에서 설악산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자리에서 설악산 자락, 햇살이 잘 드는 작은 전원주택.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 친구 산장이라고 불렀습니다.
강만호는 아침마다 마당을 쓸었어요. 낡았지만 몸에 익은 등산복 차림이었습니다. 더 이상 정장을 입을 일이 없었죠. 넥타이 대신 목에는 수건이 걸려 있었고 구두 대신 발에는 고무신이 신겨져 있었어요. 사각사각. 빗자루가 마당을 쓸어가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 공기를 채웠습니다. 툇마루에서 한철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휠체어에 몸을 맡긴 채 멀리 산 능선을 바라보다가 친구의 뒷모습을 보다가 말없이 고개만 끄덕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강만호가 빗자루를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커피 탈까? 응. 주전자에 물을 끓였습니다. 믹스커피 2봉지를 뜯어 컵에 넣었어요. 물을 붓고 젓는데 분량 조절이 잘 안 됐습니다. 좀 진해 보였어요. 한철 앞에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철이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모금 더 마셨어요. 강만호는 그 모습만 보고도 안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맛있다는 말이 없어도 못 마시겠다는 말이 없으면 된 거였어요. 40년 친구 사이에 말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두 노인은 나란히 앉아 산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무렵 서리가 돌아왔어요. 산악구조대 유니폼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부츠에 흙이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 아저씨, 저 왔어요. 마당으로 들어서며 두 사람의 안부부터 살폈습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걸으셨어요? 강만호가 괜히 허리를 폈어요. 마을 입구까지 갔다 왔지. 정말요? 거기 꽤 먼데. 뭘 멀어. 옛날에는 저 산 정상까지 뛰어다녔어. 한철이 끼어들었습니다. 야, 내가 언제 뛰어다녔어. 맨날 헐떡거리면서 올라갔으면서. 뭐? 내가? 그래, 내가. 야, 한철아. 내 기억이 이상한 거야. 서리가 웃었어요. 매일 반복되는 티격태격이었지만 질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강만호를 회장님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산 어른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재벌 회장을 그렇게 부르다니. 하지만 강만호가 먼저 청했습니다. 회장은 이제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불러달라고. 산 어른, 오늘 막걸리 한 잔 하실래요? 그래, 가지. 경로당에서 마을 잔치에서 밭일을 돕다가 강만호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살았어요. 누가 봐도 그냥 산골에 사는 평범한 노인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강만호는 특별한 손님들을 맞았어요. 산악사고 유가족들이었습니다. 서너 명씩 조용히 찾아왔죠. 큰 행사는 없었어요. 밥을 먹고 사진을 보고 산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울고 싶은 사람은 울었고 말하고 싶은 사람은 말했어요. 강만호는 매번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산에서 돌아오지 못한 분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한철은 말없이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어요. 특별히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냥 있었어요. 누군가 울음을 삼키면 휠체어 팔걸이에 얹힌 그의 손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등을 토닥이거나 손을 잡아주거나 말보다 손이 더 많은 걸 전했어요. 서리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구조 현장에서 쓰던 카메라였어요. 사고 기록용으로 들고 다니던 낡은 카메라.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었죠. 나란히 앉아 산을 바라보는 두 노인의 뒷모습, 툇마루에서 커피를 마시는 모습, 마당에서 티격태격하는 모습. 서리는 그 순간들을 하나씩 기록했어요. 언젠가 이 사진들을 모아 앨범을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두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들을 담은 앨범. 어느 날 오후였어요. 서리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마루 위에 놓았습니다. 1985년 설악산 대청봉.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젊은 아버지 한철, 젊은 강만호, 그리고 엄마 명숙. 40년 전의 사진이었습니다. 강만호가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자신의 얼굴을 보다가 옆에 있는 친구의 얼굴을 보다가 설이야. 네. 여기서 다시 찍자. 설이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뭐요? 사진. 똑같은 구도로. 한철이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만호야, 그때랑 똑같이 어떻게 찍어? 명숙이도 없고 대신 설이가 있잖아. 명숙이 대신. 설이의 눈이 커졌어요. 강만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셋이 올라가는 사진이었어. 이번에는 셋이 내려오는 사진 찍자. 한철은 한참 동안 친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설이가 카메라를 삼각대에 설치했습니다. 타이머를 맞추고 뛰어와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똑같은 구도였습니다. 왼쪽에 한철, 가운데에 설이, 오른쪽에 강만호. 다만 이번에는 색이 있었어요. 흑백이 아니라 컬러. 주름이 있었어요. 팽팽한 피부 대신 세월이 새긴 주름. 말수가 적었어요. 환하게 웃던 젊은이들 대신 잔잔하게 미소 짓는 노인들. 찰칵. 셔터가 눌렸습니다. 설이가 카메라로 달려가 사진을 확인했어요. 화면에 세 사람의 모습이 떴습니다. 잘 나왔어요. 설이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강만호와 한철이 나란히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철이 낮게 말했어요. 이번엔 내려오는 사진이네. 강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강만호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접었어요.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사진이 들어있던 그 지갑. 새 사진을 넣었어요. 옛날 사진 옆에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올라가는 사진과 내려오는 사진.